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새로운 채널로 이사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구독자가 944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영상이 정확히 몇 시에 올라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스크립트 작성은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되고 완성된 스크립트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오전 9시 전에 발행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멤버십 회원들께 발송되는데요. 시황은 적시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본장 개장 전에 시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검색하셔서 여기 구독하기 누르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 델타원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 세션에서 장중 흐름을 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0시 37분, 1시 36분, 1시 50분, 2시 47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미국 세션 흐름 그리고 전체 글로벌 시장 흐름을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거든요. 이걸 옛날에 이젠 그 유튜브 감마 등급 멤버십인데 여기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멤버십 가입 절차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계속 갈게요. 우리 증시는 코스닥이 강세와 함께 거래소 시장도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유럽 증시는 드디어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은 나스닥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유럽이나 미국 모두 변동성은 가라앉았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보합 출발 후 처음 30분 동안 36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깨는 그런 조정을 보였는데요. 개장 후 30분 동안 외국인이 무려 1,500억 원에 가까운 현물 매도를 쏟아 부은 것이 원인이었죠. 하지만 개별 종목의 흐름은 의외로 탄탄했어요. 특히 코스닥이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외국인이 현물 매도 또한 첫 30분만 나왔고 이후로는 조금씩 매도가 거쳤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결제약정 또한 거의 증가한 것이 없고 그렇다고 매수가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 금요일보다 선물의 시장 베이시스가 0.4포인트 가까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당장 360선 이하로 급락을 주진 않겠다. 이걸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덕분에 오전 내내 변동성이 하락을 했는데 하지만 오후 2시 이후로는 죽어가던 변동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후 2시에 무슨 우리 시장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지수 반등과 동시에 변동성 증가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때까지의 나스닥 선물 전산거래 흐름을 보면 일단 꾸준히 매수 들어오고 있었고요. 화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GTC 기조연설 예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에 콜옵션 매수가 들어와서 변동성이 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21선을 스트레이트 눌리는 건 없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월물 초이고 또 중요한 이벤트 화요일과 수요일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증시가 반등했다? 이거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월물이 된 6월물 선물 미결제 약정 또한 여전히 24만 8천 계약 완전 바닥권이죠. 새로 포지션을 쌓기에는 충분히 미결제 약정이 더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미결이 어느 방향으로 쌓일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은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상승은 무시해도 된다. 그래도 이제 선물 베이시스가 금요일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됐죠. 시장을 밀어내게 되면 베이시스 눌림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쫓아가도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개장 후 30분 만에 360선을 깼다가 바로 회복했고 또 종가를 어쨌든 362.95, 363까지 근접시켰죠. 그럼 이건 아직은 기간 조정이 구간이지 가격 조정이 나타날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미국 지수의 반등을 우리 시장 매도의 찬스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360을 하향 돌파시키는 이 숏을 잡을지 아니면 다시 370선으로 가는 것을 베팅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옵션 시장에 대한 분석이에요. 자, 이 선물이나 주식 시장은 궤적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이 음봉 마감있다. 월요일날 상승, 그러니까 월요일날 출발해서 금요일날 딱 보면 주봉이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선물이나 주식은 음봉 나왔으면 그냥 음봉인 거예요. 정확히 손익이 그 봉 사이즈로 결정이 되죠. 자, 그런데 옵션은 그렇지 않아요. 옵션은 천천히 내리냐 아니면 한 방에 빵 내려서 횡보를 시키냐 전혀 다른 손익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옵션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향성이 내용,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 말고도 어떻게 떨어지는 거냐 이거를 다 맞추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옵션을 그렇게 활용하지 말고 옵션이 가격 변화나 어떤 미결 분포를 일종의 확률 분포도로 해석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내릴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나 내릴 확률이 높을지 오를 확률이 높을지 이거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파악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옵션을 보고 선물 트레이딩하는 게 편한 것이고 옵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또는 뭐 주가 지수의 흐름을 가지고 옵션 트레이딩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얘기가 됐나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금요일까지 양옵션 가격 굉장히 비싼다는 얘기 했었죠. 지난 시황 보면 금요일 전에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콜 클래스의 미결 제약정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상단이 자꾸 닫혀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풋 클래스의 미결은 지나치게 적어서 시장이 밀린다 하더라도 급락은 쉽지 않다. 그리고 풋옵션이 환매로 인해서 풋옵션 가격이 튈 가능성 이런 건 낮기 때문에 풋옵션 매수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가가 강세였고 변동성이 높았는데 콜 클래스 미결이 많았다. 이거는 대부분이 콜옵션이 비싼 가격에 신규 발행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콜옵션 매도한 자들이 주가 상승에 대해서 해지한 것은 콜옵션을 발행한 평균 가격을 넘겨서 해지 포인트 도달하고 그럼 이제 콜옵션 매도한 걸 손절해줘. 그런 방법이 있고, 자, 근데 이거는 엄청난 주가 폭등이 나와야 되면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천천히 내려간다 그러면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면 반대편 풋옵션을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금요일날 주가를 확 밀어버렸죠. 그러면서 풋옵션 미결도 제법 증가했어요. 이렇게 되면 콜 미결은 워낙 비싸게 팔았으니까 위쪽은 완전히 닫힌 거고 풋 미결도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미결이 아주 좋은 가격에 쌓인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급등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장이 쌓기 시작한 배리어를 보면 상단은 370, 하단은 일단 350선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번 4월물 옵션은 출발할 때부터 변동성이 높았죠. 잔존일이 짧은 4주차 옵션인데다가 이번 주 후반에는 뭐 부활절도 있고 해서 큰 방향성을 보일 만한 일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한 놈만 잡아서 패는 게 가장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370 이상이 콜옵션을 매도하고 청산, 이걸 반복하거나 350 이하의 풋옵션을 매도했다가 청산, 이러면서 방향성이 생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데요. 어쨌든 핵심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서 옵션을 팔지만 않으면 된다 이겁니다. 개별 종목 흐름 중 현대차, KB금융 이런 저PBR 봤을 때 조금 눌렸는데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아났죠. 근데 외국인들은 잘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1,500억이나 팔았어요. 이게 월물 초이 흐름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긴 하지만 시총 최상위 종목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쌓이고 있는 것은 시장이 상당히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증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간만에 눌렸습니다만 변동성을 전혀 살리지 못했어요. 장 초반에 눌렸던 것은 바로 만회를 했고 실제로 움직인 구간은 미국 세션 개장 이후에 눌린 것인데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개장 후 1시간 동안 상승을 거듭했지만 이 구간의 유럽 증시는 본격적인 차익 실현 매물을 맞으며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지만 지수 조정에도 변동성이 전혀 오르지 못하고 음봉을 맞았는데요. 시장 참여자들 중 2월까지의 시장 랠리에 대해서 차익 실현 원하는 이도 있지만 반대로 이 기회를 통해 1분기에 끝까지 주식 비중을 더 늘리려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어서 변동성이 못 살아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MSCI 월드 인덱스 기준으로 시장이 지금 조정다운 조정 없이 11월부터 3월까지 달렸거든요. 그런데 채권 시장은 상승분을 대부분 내줬어요. 그래서 이번 FOMC 이후에 증시가 조정받든 아니면 채권이 완전히 부러지든 이런 큰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무엇이 되었든 채권 시장은 장기물로는 매수를 자극하는 그런 가격대에 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채권 숏을 잡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숏 해지를 할지 이런 걸 고민한다면 차라리 주식 시장 숏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FOMC 앞두고 지금 변동성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1분기 마감 때까지 시장이 과연 하락이나 할까? 그러니까 즉 의인 믿는 뭐 5%, 8% 이런 조정이 나올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뉴스플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데 만약에 이것이 부정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마켓메이커의 관점은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리스크오프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의 흐름은 뭐 너무 조용해서 특별히 코멘트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2%나 올라서 드디어 텍사스 기름 기준 $82 안착을 했죠.
뭐 이슈로는 이라크 그 외무부가 향후 몇 달 동안 원유 수출을 일 330만 배럴로 줄일 것이다. 뭐 이런 것이 기폭제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브렌트 기름이 86.2달러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스탑로스가 나왔다. 그래서 2% 상승 나오는 거, 이것은 뭐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BOJ 그리고 FOMC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움직임들은 별 볼 일 없었는데요. 자, BOJ 좀 얘기를 해보죠. 이 월요일에 일본 증시가 2% 넘는 급등을 스트레이트로 했어요. 지난 3월 6일 시장이 고점을 찍고 첫 급락 맞고 나서 지난주에 아랫꼬리 달고 마감해서 기술적으로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약 2주 동안의 조정에 대한 핵심 이유는 BOJ 마이너스 금리 종료 가능성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이미 표면적인 이유고 채권 시장은 이미 YCC 밴드를 올린 것을 반영해 있어요. 주가가 가장 밀린 가장 큰 이유는 그 2010년 이후로 시작된 이 구로다 총재의 그 주가지수 ETF 닥치고 매입 정책, 이거를 중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본 증시가 크게 상승해서 지금 평균 매입가 대비 이익이 4배가 나 있다고 합니다. 추정치로는 평균 매입가가 7조 엔, 그리고 평가 이익만 30조 엔이래요. 4배. 야, 참. 뭐 이거는 무슨 매도해서 뭘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원화로 370조에 해당하는 주식형 ETF의 배당을 연 2%라 계산해도 연 7조 원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이 같은 그 ETF 매입 중단 이야기가 나면서 주가가 밀렸죠. 그런데 루머에 의하면 ETF 매입 계속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낙폭을 굉장히 빠르게 만회했다고 합니다. 물론 내일 모든 게 결정나겠지만,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러면 일본 증시는 최소한 쌍봉을 보러 가는, 그러니까 랠리가 아직 안 끝난 것이고, 틀린 말이라면 뭐 어제의 상승을 모두 뒤집어 까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꾸준히 올라서 나스닥 선물은 이미 본장 개장 전 플러스 1%를 찍었죠. 게다가 프리마켓에서 주요 테크 주식은 물론이고 애플이 구글이 인공지능인 제미나이를 채택한다, 이런 비공식적인 루머에 구글이 6% 상승하고 애플도 2.5%가 넘는 상승하면서 개장 초 1시간 동안 추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러셀은 좀처럼 오르지 못했습니다. 계속 얻어맞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0.6%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초반 1시간 동안에 나스닥 중심 랠리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시장 전체가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시가선마저 반납하게 됐고요. 이후 시가선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 차익 실현 맞으면서 현물 기준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찌봉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테슬라가 6%대 상승하고 어도비도 4%대 상승한 등 지난주까지 이 눌림이 컸던 그런 종목 위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나머지 주식들, 특히 AI 관련 주식들은 개장 후 1시간 동안의 강세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부터 힘이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또 920달러에 얻어맞았어요. 시황에서 제가 여러 차례 920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920달러가 지난 3월 8일 그 엔비디아가 미친듯이 상승한 뒤 처음으로 고점에서 음봉을 맞았을 때의 그날의 콜옵션 평균 발행 단가예요. 그때가 내재 변동성이 60포인트에 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 자리를 돌파하는 해치 포인트가 920달러예요. 근데 이제 벌써 달력일로 10일이나 지났죠. 그래서 시간 가치 감소분을 고려한다면 920달러를 의미 있게 돌파하기가 어렵죠. 5장에 다시 870달러까지 눌렸고요. 시간외에서는 뭐 저가권은 내려간지라 저는 GTC 약발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시장 변동성은 전혀 거의 오르지 못했죠. FOMC 이벤트 앞두고 하루 앞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모두 다 조정을 기다리는 것 같긴 한데, 유럽 세션 해설에서 이야기했듯이 1분기 마감까지 지금 주식 대기 매수세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 하락은 나올 수 있어도 이벤트에 의한 급락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또 챙겨볼 것은 오늘 JP모건이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강세인 것도 그렇지만 이런 저변동성 구간에서 베타가 원래 높은 주식이야 뭐 5% 오르고 또 5% 내리고 이럴 수 있지만, 베타가 낮은 주식들, 이런 금융주들, 이게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은 시장이 당장 시스테마틱한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캐터필러 같은 굴뚝주 오늘 1.3% 상승해서 또 신고가 갱신입니다. 자, 1분기가 곧 끝나는 상황에서 변동성 높은 개별 종목을 트레이딩했던 것이 성과가 좋았을지, 아니면 이렇게 베타가 낮은 종목들 밀면서 커브드 콜로 해지를 하는 것이 성과가 더 좋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갭 상승이 나온 뒤에 꾸준히 밀리게 될지, 아니면 오전장에 다시 360선 확인하고 오후에 반등하게 될지 이런 거 결정할 것 같은데, 저는 핵심이 바로 366 이상은 아이고 이건 상승 전환 아주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콜옵션 매도 전략 유효하고요. 풋옵션 매수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한데, 혹시라도 오전장에 과한 상승 나온다 그럼 풋옵션 매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이 상승이 제한되어 있어 보이는 이유는 1분기 말로 갈수록 이익 고정을 원하는 쪽과 비중 확대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쪽이 시장별로 어떤 선택할지 상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일본 증시나 유럽 증시 같은 이 YTD 상승률이 높았던 시장은 이익 고정을 하기보다는 가는 놈 더 밀어붙인다고 해서 비중 확대를 해서 1분기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쪽이 많은 것 같고, 반대로 YTD 수익률이 낮았던 시장은 뭐 우리 시장 같은 거 있죠, 러셀 이런 거, 일단 1분기는 아니다 싶어서 준만큼이라도 챙기자 하고 이익 실현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봐요.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그렇지만 지금 1분기는 지수 전체가 올랐다기보다는 뭐 전형적인 개별 종목 장세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수를 레벨업 시키려는 시도 혹은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콜 매도 포지션을 쌓아가면서 상단을 제한하고, 아직 급락은 없다고 보지만 아래쪽을 조금 더 열어주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GTC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아직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손대지 않고 있고, 나스닥을 오전장에 매도를 했으면 괜찮았겠지만 아직은 방향성이 나올 때가 아니라고 보고 넘겼는데요. 현물 기준으로는 시장이 도치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 고점 확인을 더한다. 그러면 이제는 부담 없이 매도를 쌓아서 나스닥 18,000포인트 이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18,000포인트 이하로 계속 내려갈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하튼 변동성을 보면 시장이 밀린다 해도 급락보다는 점진적 하락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숏을 잡는다 해도 낮은 수익을 기대해야 하고 천천히 밀려내리는 것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비달러는 손대지 않고 있어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